더 액션. 때때로 배우가 되는 다른 모든 준비 작업을 해놓고도 진짜 연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본다. 아주 자주 보죠. 네, 많이 봅니다. 연기는 스테이지 비즈니스가 아니고 바빠하는 것도 아니고 막 부랴부랴 바빠하는 것도 아니고 신체적으로 자세를 어떤 취하거나 기계적인 억양으로 대사를 읊거나 언어적으로 사상을 설명하거나 등장인물의 무대 생활을 위해 기계적인 형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연기는 태도나 기분을 예증하는 것도 아니다. 또 연기는 많은 선배들이 주장하듯이 반응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라는 것에 어? 연기 반응 아니야? 연기 반응이라고 배웠는데 연기 리액션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리액션인 면도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는 우타하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연기는 행동이다 라고 말해요. 행동, 더 액션. 지금까지 내가 다뤘던 모든 것은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7장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뭐 여러 가지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 뭐 대상물 연습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 뭐 훈련법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뤄줬는데 이 모든 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뤘다라는 얘기예요. 대상물 연습들과 그 구체적인 기술상의 문제들까지도 스킬들까지도 진정한 행동에 대한 깨달음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발견하는데 행동에 대한 깨달음을 발견하라고 가르쳤다. 작품의 탐구를 위한 모든 숙제와 연습, 감각 기억에 대한 작업, 성격 탐구 및 대체를 통한 동일시, 우리 계속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상황과 관계와 목표 및 장애에 대한 탐색 등은 모두 궁극적으로 뭘로? 행동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아무 가치도 없다. 행동들의 총 기회가 여러분의 등장인물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행동의 선택이 등장인물의 육체와 영혼, 즉 새로운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총계, 집행은 또한 여러분의 예술적 완성도를 결정지어주는 요소가 된다. 자,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우타하게는 태도라는 단어를 끈질기게 피해왔대요. 그러니까 연기를 뭐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태도라는 단어를 선생님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 우타하게는 끈질기게 피해왔대요. 왜? 인간한테 그런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배우들이 자주 태도와 행동을 혼동하거나 행동의 자리에 태도를 집어넣기 때문이래요. 잘못 지도받은 배우들은 주어진 사람이나 대상물, 상황 또는 사건에 대해서 태도를 먼저 결정지어 버립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고 있어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목표를 발견하고서 그것을 향해 자신의 태도를 가지고 달려가거나 표류해 간다. 그는 자기가 행동 중인 줄로 착각한다. 태도라는 말 대신에 나는 고의적으로 구체화, 호불호, 그리고 사람과 대상, 상황과 관계 등에 대한 적응이라는 말 등을 사용해 왔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요소들의 구체적인 적응들을 발견해서 적재를 하면 그것들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데 효험이 있는 행동의 성격을 결정지어 줄 것이다. 자, 태도는 연기될 수 없죠. 태도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전에서 지워버려라. 싹 지워버려랍니다. 나는 오해가 빚는 이 태도가 연기다와 이꼴되는 이런 오해가 빚는 해악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피하는 나의 방법을 권장하고자 한다. 일단 뭘 하면 좋으냐면 무대 지문에 들어있는 모든 형용사들을 제거한대요. 우타하게는 모든 형용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본을 새로 타자를 친대요. 또는 작품을 처음 읽을 때 형용사들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막 까맣게 칠해버린대요. 뭐 형용사들 뭐 이런 거 지문에 뭐 화난 듯이 슬프게 여러분들이 단문을 보면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죠. 뭐 애니메이션 단문의 경우에는 많이 적혀 있죠. 이런 경우들. 슬프게, 우울하게, 반갑게, 미소 지으며 열정적으로 수줍은 듯이 이런 형용사들. 이 등등의 표현들은 누구의 연기 악보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것들은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지문의 형용사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어쩌다가 미소를 짓거나 찌푸리거나 슬픔이나 기쁨, 노여움, 좌절, 수줍음 또는 애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각각의 대상, 사람,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구체화 작업의 결과, 즉 행동들을 주고받은 결과일 것이다. 그것이 태도가 절대로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형용사들은 연기 악보의 한 부분으로서 선택하면 여러분은 그저 인상을 쓰고 자세를 취하게 될 뿐이기 때문에 단언컨대 절대로 행동 속에 진입하지 못한다. 오타하간이 단언컨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셰익스피어는 배우들에게 형용사를 제공하지 않는데요. 셰익스피어의 모든 대본에는 형용사가 없대요. 역시나다. 근데 현대 연극에서는 좀 별개의 문제래요. 이렇게 각색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형용사들이 취급되기도 한데요. 시골 처녀라는 셰익스피어의 책으로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오타하긴이 연기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원래 원고보다도 서술적인 묘사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걸 쓴 작가 클리포드 오디츠한테 그 점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원작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배우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작품의 공연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후원자들을 목표로 썼다라고 설명해 줬대요. 그들 대부분은 상상력이 부족해서 희곡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서술적 묘사들을 삽입해 줬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책으로 나온 양장부는 배우보다는 단순한 독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대요. 그는 마지막 무대 공연으로부터 직접 취한 서술적 묘사들을 여러 쪽 삽입했다. 특별히 어느 한 장면의 묘사가 나를 매료시켰다. 내 남편, 그러니까 우타하겐의 남편 프랭크 엘진과 나 사이에 싸움 장면을 연습하던 중에 우타하겐이 막 내가 집을 나가겠다 막 이러면서 윽박지르면서 코트를 집어드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때 우연히 소매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뒤집혀져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랬나 봐. 그래서 한참을 씨름해야 했었대. 그것이 나한테는 장면의 행동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아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도 받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방해가 되지 않은 거지. 내가 열받은 거랑 빨리 나가야 될 상황은 아닌 거잖아. 빨리 나가려고 하는 목표만 있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다음 이거 너무 좋았다. 다음부터도 코트 이렇게 항상 소매를 뒤집어 놓으라고 부탁을 했대요. 우타하겐이 무대 감독한테. 근데 이 작품의 인쇄본에 클리포드 오디츠가 조지가 의자에서 코트를 낚아채고 소매를 바로잡느라 씨름하고 억압된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고 코트를 어깨 위로 휙 잡아당기고 프랭크가 거짓말을 했고 모욕했다고 힐날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무는 등등의 행동 묘사가 거기 막 다 적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보고서 이제 우타하게는 이걸 안 좋게 본 거지.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거 나를 내가 찾은 행동인데 그러니까 나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다른 여배우들은 이런 형용사들이나 이 소매 비즈니스를 반복해야 되는 강요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우타하겐이 봤을 때 자기만의 무엇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그녀가 자신의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서술적 묘사들을 지워버리고 여러분 자신의 성격 인식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도록 맡기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노련한 배우는 서술적 묘사 없이도 인간적인 의도를 찾아서 작품을 읽는 방법을 배워서 압니다. 그러니까 나로 해라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이제 찾아갈 거라는 거죠. 기분을 찾아서 기분이라는 것을 찾아서 안주하는 것은 태도를 찾아 나서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입니다. 기분, 영어로 mood를 거꾸로 읽으면 파멸, doom이 된대요. 되게 재밌는 말이네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은 행동들의 총계에서 결과합니다. 그러나 기분 속에 들어가려고 나는 슬프다 이런 거 선생님 절대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누가 하는 거라 그랬지? 무당들이 하는 거라 그랬지. 기분 속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거나 기분을 나는 슬픈 어떤 한 여자를 연기할 거야. 이렇게 기분을 연기하거나 하면 감상에 빠지게 될 뿐이다. 이건 연기가 아니다. 진짜 행동을 발견하는 일은 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할 작업이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가?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극복하는가? 적극적인 뭘 찾아라? 앞에도 나왔는데 동사를 찾아라. 이것도 스타니슬랍스키 배우 수업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많은 배우들과 교사들은 어떻게라는 단어를 연기에 대해서 많은 배우들과 교사들이 어떻게라는 단어를 거부한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행동보다 형용사를 이끌어낸다고 믿기 때문이래요. 그 형용사는 안 좋은 거라고 아까 우타하겐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러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라는 단어를 거부하기도 하는데 문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는 부사래요. 나의 사랑하는 웹스터 선생님께서는 우타하겐의 선생님입니다. 어떻게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첫째, 어떤 수단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를 여러분 how, 영어의 how로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how, 연기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면 좋으냐? 어떤 수단으로, 무슨 목적으로,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대요. 생각하는 게 좋대요. 나의 수단과 목적, 또 내가 노리는 효과를 반갑게 미소 지으며 화난 듯이 등으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아니다. 자, 추위라는 게 나에게 주어지면 스웨터나 코트를 찾게 만들 거고, 비는 나로 하여금 머리를 숙이거나 우산을 펴게 할 것이고, 더위는 나로 하여금 이마를 닦거나 블라우스를 벗게 할 것이고, 고요함은 나로 하여금 발끝으로 걷게 하거나 삐걱거리는 마루를 비켜 지나가게 할 것이고, 시간이 바쁘다 뭐 이럴 때는 나로 하여금 뛰게 만들 것이고, 노년이 나로 하여금 절름거리거나 주름살을 가리거나 머리를 염색하게 만들 것이고, 젊음은 나로 하여금 하이힐을 신게 할 것이며, 쥐가 나도록 찍찍 생쥐가 나로 하여금 팔짝 뛰게 만들 것이고, 원수가 나로 하여금 그에게 도전하도록 인도할 것이며, 모욕이 나로 하여금 싸우게 만들 것이고,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숨게 만들 것이다. 그러는 것이 만약 어떻다면 합당하다면 말이다. 누군가의 관심을 끌려면 여러분이 두 눈을 그에게 못 박은 듯이 뚫어지게 쳐다보아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거나 뭐 쳐다보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돌아보게 해야 되는 거죠. 관심을 끌려면. 누군가의 환심을 사려면 아첨을 떨고 그의 방비를 무너뜨리고 달래고 협박하고 등등을 할 수 있다. 이것들은 아주 원시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 속으로 진입되어야 하며 육체와 대사에 어떻게 생명력을 불어넣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뭐가 생각나냐면 여러분 단문 분석의 정석 그 유튜브 수업 듣잖아요. 그때 제가 단문 예를 2개를 들어주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예. 그러니까 어떤 단문이었죠? 상품권 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는 단문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 상품권 영수증을 받아야 될 때 막 내가 간절하다고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고 했지. 내가 난 정말 간절해요.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 주는 사람이랑. 그래서 뭘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상품권을 얻어가려면 나를 뭐 얼르고 달래고 아청을 떨고 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상품권 영수증을 받아내게끔 해야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인 거지. 내가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근데 이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자, 또 예를 들는데요. 고양이 예를 들어요. 고양이는 이렇게 뭐 손 부스러기로 막 이렇게 고양이 장난감으로 막 흔들면 이걸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거 언제 달려들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확 달려들죠.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놀 때 그러죠. 근데 이 녀석은 실제로 달려들기 전에 이제 달려들까 말까 막 이것도 이미 강력한 행동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 때만 달려드는 게 아니야. 이제 오케이 좋았어. 지금 막 이게 얼마나 심리적인 큰 행동이겠어요. 그죠? 자, 진짜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계적으로 하는 거, 머릿속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는 거, 또는 관객에게 여러분이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동하고 있을 때는 그 행동에 내가 열중한 나머지 목표에 미치는 그 효과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겠죠. 그 효과가 지금 잘 나타나고 있나? 내가 지금 잘 연기를 하고 있나? 막 이러고 있으면 그건 연기를 하는 게 아닌 거잖아. 행동을 집행할 때 여러분은 자기를 보거나 듣지 않으며 어떻게를 지켜보지 않는다.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넓게 개방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좀 내가 오픈해 두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과가 꼭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고. 내 상황과 내 지금 마이크 앞에 선 내 상태와 모든 것에 따라서 내가 다 다르게 표현된다고. 결과물이 내 생각과 똑같이 나오는 것이 좋은 연기가 아니라고 얘기 많이 했는데요. 네, 좀 넓게 스스로를 개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대를 가질 수는 있대요. 우리가 배우로서. 이게 성공할까? 이게 실패할까? 목표 인물로서 대상이 여러분한테 어떤 행동으로 반격을 해올까? 그리고 그 행동은 여러분을 다음 행동으로 몰아붙일 것인가? 뭐 이런 어떤 기대를 할 수는 있대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렇게 결론이 나야 돼. 이렇게 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거는 살아있는 연기가 아니라 산연기. 우리는 지금 산연기라는 책을 배우고 있잖아요. 나는 펜싱, 탁구, 테니스, 권투와 같은 운동 경기와 장면 연기를 비교하기를 좋아한대요. 운동 경기에서 만일 당신이 손목이나 손가락, 발의 자세 또는 자신의 찌르기 동작을 바라본다든지 또는 자기가 얼마나 우아하게 서브를 넣는지를 쳐다보고 앉아있으면서 운동을 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펜싱 칼도 공도 주먹도 목표물에 닿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찌르거나 공 또는 주먹을 날려보낸 뒤에도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면 상대방은 당신이 얘 지금 집중 안 하고 있구나, 무방비 상태임을 재빨리 포착해서 당신을 찔러 죽일 것이다. 그러면 그 운동선수와 배우가 그게 마지막에 이르기 훨씬 전에 막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상황과 다른 등장인물들의 소망에 맞서서 맡은 등장인물의 소망을 실현하자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짜로 보내고 진짜로 받아야 된다. 네. 제발 원인과 결과,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어떤 가정이나 상상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여러분이 받은 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 여러분이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솔직히 양심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 이게 연기의 전부다.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동들은 목표와 장애물의 카테고리를 셋으로 나누었던 것과 똑같이 규정되고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희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단문에도 뭐 이렇게 적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희곡에 대해서 얘도 희곡으로 나왔고요. 즉 전체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전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크게 이거 단위화 목표 얘기입니다. 또 주된 장애를 극복하고 주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행동. 그리고 한 장면의 개별적인 박자 안에서 당장의 장애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장의 행동들. 이렇게 크게 목적, 행동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대요. 자, 배우들아, 항상 긍정적으로 일하라. 등장인물이 하지 않을 것이나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들은 찾지 말고 그가 할 것 같은 거, 이건 제발 양심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찾아라. 행동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정말 인도해 주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시험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시험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고정관념에 닫혀서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연기에 이런 단문은 이렇게 연기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어떻게 나를 대입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버려 둘 수가 있어? 그럼 망할 것 같아. 그럼 욕먹을 것 같고, 그러면 혼날 것 같고, 사람들이 연기 못한다고 할 것 같아. 그래서 시험을 못하거든요. 제발 좀 시험해봐라. 그것이 과거와 미래가 없을 때는 좀 과감히 버리기도 하고 제발 다른 것을 찾아 나서기도 좀 해라.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진실하게 자기를 좀 내버려 둬야 이게 여러분들의 성공의 경험으로 좀 이렇게 이끌어 줄 텐데 여러분들은 도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맨날 이상한 단문에 도전만 하고 이렇게 내가 나를 믿고 나를 그 상황에 몰아넣었을 때 진짜 살아있는 연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을 테스트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발 테스트해라. 여기 체홉의 벚지 농장, 이거 벚꽃동산이죠. 벚꽃동산에 나오는 류보프 안드레브나, 이거 주인공 이름입니다. 바탕으로 한 몇 가지 가능한 예들을 제시한다. 이거 류보프 안드레브나 벚꽃동산의 여주인공, 여배우 역할을 맡았던, 이번에 전도연 배우가 맡았던 그 역할이죠. 자, 예를 들어주기 위해 이 예를 듭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행동을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면 벚지 농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전체적인 등장인물의 목표와 전체적인 행동은 나는 과거에 매달리기를 원한다. 모든 낭만적인 추억들을 꼭 붙잡아 움켜쥘 것이다.
추억들을 유체 자산으로 만들 것이다. 2. 나는 내 집과 버찌 농장을 지키기를 원한다. 둘 다 저당이 잡혀있고 나는 빚도 많은 주제에 채권자들과 유망 구매자들을 꼬셔서 그들의 환심을 사겠고 필요하다면 내가 신분이 높잖아 이런 차이를 들어서 눌러버리겠다. 무너지고 깨지는 소리를 틀어막고 그것을 다시 낭만적인 사유지로 만들 것이다. 3. 나는 모든 불쾌한 리얼리티들과 싸우기를 원한다. 따지고 덤벼드는 하인들, 참혹하고 고독한 관계들, 끊임없는 책임들로부터 리얼리티들을 인정하지 않고 싸우겠다라는 거야. 나는 베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루겠고, 베일 이제 이렇게 면사포처럼 이렇게 내려온 베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가리고 그들 모두와 꿈 같은 약속을 하겠대요. 모든 현실적인 장애들을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내게서 차단해버리고 무시하고 갈갈이 찢어 없애겠다. 4. 나는 사랑하는 그이가 필요하다. 그이는 파리에 있는데 우리들의 관계는 들쑥날쑥이다. 그는 내게 돈을 꾸어쓰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데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 나는 스스로를 속이려고 무던히 노력할 것이다. 그이의 가장 좋은 점을 낭만화시키겠다. 나는 편지를 쓰고 그를 추적해서 나를 필요로 하도록 만들겠다. 5. 나는 이상적인 여인과 어머니가 되고 싶다. 나는 이기적이어서 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자식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관심과 존경을 필요로 한다. 나는 껴안고 손을 잡고 퍼붓고 응석을 받아주고 그리고 요구하겠다. 6. 나는 모든 이별들을 뒤로 미루고자 한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변하고 나이 들고 그리고 떠나고 있는데도 나는 모든 이별들을 뒤로 미루는데 모르는 척. 나는 끝까지 버틸 것이다. 이게 전체적인 행동. 그러면 제 1장, 이제 4장까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장, 이 주귀향이라는 이 챕터의 주된 목표들과 행동들은 뭐냐? 류보브 안드레예브나의 나의 기억들을 재확인한다. 여기 집에 딱 돌아온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절을 되살려 놓고 싶다. 변화들과 훌륭히 맞서 싸우고 장애들을 물리치고 싶다. 예를 들면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여러 날을 여행해 왔어요. 지금은 새벽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쳐 있어요. 어떤 이들은 짜증나게 만들고 어떤 이들은 신경질나게 위압적입니다. 그 방, 내가 자랐던 어린 시절의 어린이 방 완전히 달라졌다. 신흥 부자인 이웃 농부가 기다리고 있다 등등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벚꽃동상 읽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겠죠. 나의 주된 행동들은 인정을 받는 거, 그들의 눈에 이상적으로 비치는 거, 감미로움과 위안을 꼭 붙잡고 어루만지며 찾아 나서는 것 등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당면한 과제, 당면한 행동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박자. 나는 어린이 방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가로치고 개들이 짖고 있다. 사람들이 저마다 내게 밀어닥치면서 막 시끄럽게 굴고 막 이제 오셨습니까? 오셔서 반갑습니다. 막 이러는데 나는 어린이 방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고 나는 모든 행동과 거기에 관련된 일체의 기억들을 감각적으로 만지며 들이마실 것이다. 나는 위안을 나의 농장을 찾을 것이다. 등등 이렇게 작게 행동도 크게 중간의 단계, 작은 단위로 이렇게 행동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요걸 보면 류보브 안드레예브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치 되게 이기적이고 악역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벚꽃동산을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영화로 보셨거나 연극으로 보신 분들은 그 류보브 안드레예브나가 좀 어리석기는 하지만 되게 나쁜 사람으로 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타하게는 이렇게 써놓은 것만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정말 좋은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양심에 손을 얹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것들만 쭉쭉 보면 사람 다 악하고 이기적인데 그것들만 보면 되게 못된 사람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들은 다 양심에 손을 좀 얹어라 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류보브 안드레예브나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순하고 착하고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가씨 같은 아줌마예요. 그런데 이 순진한 아가씨가 사실은 세상 물정 나 몰라 하고 싶은 거고 뭐 과거에 매달리고 난 좋았던 일만 기억하고 싶은 거고 사실은 자기의 그 양심을 들여다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것만 나열하고 보면 와 이거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 안 이기적인 배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문 분석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양심을 찾는다고 그 사람의 선한 면을 찾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찾다 보면 그 아이의 이기적인 어떤 면모들을 발견할 수밖에. 우리 다 너희들 안 이기적이니? 응? 그렇지 않니? 그러면 우리는 인간 군상을 연기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정말로 마음속 깊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 마더 테레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더 테레사를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마더 테레사의 어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당면한 목표들도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행동의 선택은 마치 같은 주제를 위한 관현악 작곡과 흡사하대요. 개별적인 행동들은 박자를 만드는 음조 같다. 박자들이 모이면 악구가 되고 악구들이 악장을 완성하면서 악장들이 관현악을 만든다. 연극에 대한 나의 가장 귀한 기억은 위대한 배우들의 잊을 수 없는 행동들에 대한 기억이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내게 끝까지 남아있는 기억은 그들의 행동이 연극적으로 와 진짜 효과적이었어 막 다 기립박수 쳤어 이 장면에서 뭐가 뭐 어떤 효과가 있었어 이런 게 아니라 그 행동들이 어느 한 인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내게 나한테 드러내 줌으로써 지극히 정성된 것들이었다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뭔가 임팩트 있는 나에게 임팩트 있는. 그러니까 모두 그 장면에서 모두가 다 박수를 쳤으니까 나도 정말 자기 생각 없는 사람인 거죠. 그 심지어 배우가 직업 배우가 연극을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면서 자기한테 와닿는 것이 없이 어떤 그런 보편적인 그림만 찾겠습니까? 정말 재능 없는 배우죠. 자, 예를 들면 뒤제의 영화 후회에서 이미 창녀가 된 그녀가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면서 어느덧 성인이 된 아들을 딱 대면하는 장면이 있대요. 그녀는 아들 앞에서 큰절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큰절을 하는 게 아니고 더할 수 없는 수치심과 아들의 용서를 구하는 자기 비하로 머리가 막 거의 땅에 닿을 만큼 숙였대. 그 장면이 행동인 거잖아. 아무 대사도 없이 그렇게 딱 행동하는 건데 그게 못하게 마음을 쾅 자기에게 와닿은 거야. 그리고 또 존 베리모어가 한 햄릿 영화 녹음을 들었을 때 영화 녹음이래요. 그걸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귀로 들었겠죠? 그랬을 때 역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의 정열적인 날카로운 복수다! 이러는 이 햄릿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가 아니라 왕의 망토를 반으로 쫙 갈랐대. 그 아마 칼 같은 걸로 가르지 않았을까? 손으로 찢었던가? 근데 갈랐다라고 써 있으니까 막 칼로 가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쫙 하는 소리가 우타기를 막 확 와닿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거. 예를 들어 햄릿을 본 사람들은 많을 거니까 햄릿에서 이 장면 이렇게 하겠거니 저렇게 하겠거니 예상이 있을 때 그 예상을 확 깨는 어떤 놀라운 행동을 내가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전혀 원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확 와닿은 저 명대사야 이런 게 아니라